아들이 그랬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 하나만 찍어줘요. 그 도장 하나에 내 30년 인생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집도, 가게도, 나라는 사람도요. 그런데요. 고철 더미 속에서 나는 50억짜리 인생을 다시 건져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 살고 있는 68세 이정분이라고 합니다. 어릴 땐 사람들은 저보고 그 똘똘한 반찬가게 이정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선 선생님, 사모님이라고도 불렸고요. 요즘은요? 그냥 그 쫓겨난 노인쯤으로 불립니다. 제 인생 이야기, 어쩌면 누구에겐 별일 아니겠지만 누구에겐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아들 하나 키우며 시장 골목에서 반찬 팔며 살아온 인생,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집 한 채 장만했고 그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고 이제 좀 쉬나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일평생 일해서 만든 그 집을 제 아들이 제 몰래 팔았습니다. 엄마, 도장만 좀 찍어줘요. 그 말 한마디 믿고 눈 감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제 전 재산을 날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아직 글씨도 제대로 못 읽는 손자 하나뿐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꾸몄던 그 따뜻한 집, 이젠 남의 집이 되어 우린 거기에 발도 못 들입니다. 그렇게 6평짜리 찜질방에 아이랑 누워있던 어느 겨울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가족에게 등을 돌림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필요 없다는 취급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세상 모든 것에서 밀려났다고 느낀 그 순간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가장 바닥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찾아오더군요. 저처럼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저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꿀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이정분의 인생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익산 시골의 작은 초가집, 그곳이 제 유년기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철도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반찬 몇 가지 싸들고 장날마다 시장 골목에 나가셨죠. 형제도 없던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아궁이에 불도 떼고 김치국도 끓이며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정분아, 손이 부지런해야 사는 거다. 어머니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 말이 좋아서였는지 그저 먹고 살려는 몸부림이었는지 15살부터 시장 반찬 가게에서 허드레시를 시작했죠. 처음엔 파 다듬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손톱 밑에 파 흙이 하루 종일 껴 있어도 그저 빨리 배워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러다 20살이 되자 김치 담그는 법, 장조림 조리는 시간까지 제법 손맛이 붙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하시던 말, 정분이는 손이 따뜻해. 음식이 사람을 위로해. 그 말이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죠. 25 작은 점포 하나 얻어 정분이네 반찬이라는 손글씨 간판을 걸었습니다. 냉장고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제 손맛을 기억해줬고 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30쯤 남편을 만났어요. 학교 선생님이었죠.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던 사람. 시장통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첫 만남이었어요. 그 사람은 말이죠. 제 손에 반창고 붙은 거 보고 많이 배이셨네요. 하며 손수약을 사다 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후 더없이 조용한 행복이 찾아왔어요. 하루는 제가 시장에서 배추 2포기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정분 씨, 당신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 기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웃을 때, 처음 걸을 때, 처음 엄마 하고 부를 때 하루하루가 기적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40이 되던 해 갑작스레 쓰러졌습니다. 가남 2년도 채 안 돼요. 그 사람은 떠났어요. 기훈이는 7살 생일날 아빠 없이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기훈이 옆에 조용히 누워 저는 꼭 껴안은 채 말했어요. 우리 기훈이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힘들게 못하게 할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날 이후 전 더 독해졌습니다. 반찬 가게 다시 열고 새벽 4시부터 장 보고 저녁엔 기훈이 숙제까지 봐줬죠. 엄마, 나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가게 해줄게. 그 말 듣고 잠 못 든 밤이 몇 날 며칠이었는지 몰라요. 기훈이는 정말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간다 했을 때 혼자 기차 타는 뒷모습을 보며 전 플랫폼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우리 기훈이 성공했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고 그리고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예쁘고 얌전한 며느리였어요. 처음엔 참 고마웠죠. 결혼식도 제가 거의 다 준비했어요. 전세금 보태주고 가구 하나하나 손수 고르고 혼수도 직접 담근 김치 넣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재민이, 기훈이 어릴 적 얼굴을 꼭 닮았더라고요. 세상에 그보다 귀한 생명이 또 있을까 싶었죠. 저는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아이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아침이면 이유식 끓이고 점심엔 기저귀 갈고 저녁엔 재민이 책 읽어주며 우리 손자 천재다 하고 키웠죠. 그게 제 행복이었어요. 정말이지.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 2아이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훈이가 이제야 말로 그 믿음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이거 잠깐만 좀 봐주세요. 기훈이가 그러더군요. 서류 몇 장을 들고 식탁에 앉은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아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더군요.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다림질도 안 된 채 구겨져 있었죠. 이게 뭐냐? 제가 묻자 기훈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나 사실 회사 그만뒀어. 다른 친구랑 같이 창업하려고
준비 중이야. 그럼 집은? 생활비는? 재민이 어린이집 비용도 들어가잖아. 다 생각했어. 그래서 이 서류 가져온 거야. 우리 집 담보로 잠깐만 대출 좀 받으면 사업 시작할 수 있어. 엄마가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돼.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 서류에 빨간색 줄이 보이더군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부동산 담보 대출 신청서. 기훈아, 이거 진짜 괜찮은 거니? 혹시 못 갚으면 우리 집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엄마, 나 기훈이야. 엄마가 날 뭘로 보고 그래? 그런 일 없을 거야. 당연히 책임지고 갚지. 그 말, 엄마가 날 뭘로 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기훈이 말이 맞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내 전부를 바쳤고 이 아이가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없으니까요.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에 제 30년 삶이 깃들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우편함에 이상한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두껍고 무거운 등기였습니다. 전라북도 XX지방법원 경매 개시 통지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읽는 내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서류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기훈이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 설마, 그럴 리 없어. 바로 기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부재중. 겨우 밤 10시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지금 좀 바빠. 다음에 전화할게. 기훈아,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내가 좀 상황을 잘못 판단했어. 사실 사업 망했어. 투자도 날리고 카드값도 밀리고. 그럼 그 서류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나보고 도장 찍으라 한 거야? 기훈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은 시간이 없어. 며느리랑 나 당분간 외국 나가 있을 거야. 기훈아, 재민이는?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 엄마가 잠깐만 맡아줘.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뇌리에 맴돌던 단어, 잠깐만, 정리되면, 미안해. 그 말들이 제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며느리가 재민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기훈이랑 같이 가야 해서요. 아이만 잠깐만 맡아주세요. 나도 쫓겨나는 마당에 아이까지. 어떻게? 그 말은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이 머리만 쓰다듬은 뒤 뒷모습을 보이며 떠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안 와요?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품에 꼭 안고 말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며칠 뒤 법원 사람들과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와 우리 집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였습니다. 짐은 다 나가 계셔야 합니다. 새 주인이 들어옵니다. 나는 쓸쓸히 그동안 모아온 것들을 검은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남편의 낡은 수첩, 기운이 어릴 적 그린 그림, 작은 재봉틀 하나, 그리고 사진, 액자 하나, 그것만 챙겼습니다. 재민이는 우린 어디 가요? 라고 묻더군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찬바람 부는 골목을 나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밤마다 335 들어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린 재민이를 끌어안고 고고는 소리 참자하며 재운 날이 많았습니다. 배는 고프고 마음은 부서졌고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저에게 노숙자 취급을 하며 한 아주머니가 말하더군요.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애 데리고 노숙하는 사람 많아지면 동네 분위기 흐려지잖아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그래도 재민이 손만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언제 생겨요? 금방이야. 곧 생길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고통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나는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었다. 다시 살아가기 위한 가치를 줍고 있었던 것이다. 공장 창고는 말 그대로 버려진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에 얽혀 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재민이가 덜컥 겁을 먹고 제 치마폭으로 파고들었죠. 할머니, 여긴 집 아니에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에 박히던지요. 맞다. 여긴 집이 아니지. 근데 우린 지금 살아야 하잖니. 전 며칠은 끼니조차 제대로 챙길 수 없었습니다. 남의 눈치 보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서 재민이한테만 먹였습니다. 할머니는 안 먹어? 할미는 이미 밥 먹었지 하면서 웃어 보였지만 사실 제 배는 쪼그라든 지오래였죠. 물이 부족해서 공장 뒤편 화단에 있는 고장난 수도꼭지를 돌려보다 바가지로 빗물을 받아 식수로 쓴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재민이가 고열에 시달려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엄마, 안아줘, 아가야. 엄마 곧 올 거야. 그전까진 할머니가 대신 안아줄게. 재민이를 품에 안고 밤새 등을 두드려주며 제가 되묻고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언제 오냐고. 고철을 처음 줍기 시작한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근처 고물상 앞을 지나던 중 트럭에서 철제 의자 부품을 내리던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하는 말이 들렸어요. 요즘 고철이 킬로당 300원이야. 하루 30킬로만 모으면 9,000원 벌지. 그 말에 머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9,000원. 그 돈이면 라면이 5개, 재민이 옷 한 벌, 감기약 하나는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공장 창고 주변을 돌며 절사, 못, 부러진 자전거, 전자레인지 부품 손에 잡히는 대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런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저 할매 또 쓰레기 뒤지네. 예전에 반찬 가게 하던 사람 맞아? 사기라도 친 거 아니야? 뒷말도 들렸고 비웃음도 들렸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 따위로 밥 못 먹는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처음 마대자루를 들고 고철을 주울 땐 정말 무거운 철근 하나에 손가락이 까졌습니다. 굳은 살은 생기기도 전에 찢어졌고 팔에는 멍이 들고 무릎은 쑤셔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가져간 고철을 들고 폐기물
처리장에 갔을 때 저를 바라보던 직원의 눈빛이 잊히질 않습니다. 거지 같은 눈빛. 하지만 입가엔 웃음을 걸었죠. 이거 얼마 나올까요? 직원이 무심히 저울 위에 마대를 올려놓더니 말했어요. 5.3kg니까 1,590원입니다. 1,590원. 평생 억 단위 매출을 올리던 제가 1,000원 한 장을 손에 들고 감사합니다 하고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무력하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재민이가 마중을 나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돈 벌었어요? 그럼 오늘은 고기 반찬 사줄 수 있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저녁도 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 라면 국물에 고춧가루를 더 넣고 마치 고깃국인 양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철을 모으며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한 고등학생이 저를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야, 봐봐, 저 할매 또 나온다. 진짜 쓰레기야.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마대자루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요,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다시 살아가기 위한 조각들이었습니다. 재민이와의 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 세상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저는 다음 날도 마대를 들고 나갔고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일어나 폐기물 처리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1개월이 지났을 때 공장 안은 작은 우리만의 집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매트리스를 씻고 펴고 박스로 벽을 만들고 아이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붙였습니다. 여기는 재민이 방이야. 작은 텐트 같았고 장난감 하나 없었지만 그 아이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진짜 집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먼 곳에 한때 정분인의 반찬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고급 카페가 들어서 있더군요. 그 창가 너머로 예전에 제가 보였습니다. 앞치마에 김치 국물 묻혀가며 웃던 제 얼굴, 기훈이가 가게 구석에서 숙제하던 그 모습, 그리고 남편이 담배 피우다 몰래 제 일손을 잡아주던 날,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이제 나는 남은 게 없구나. 하지만 다시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나는 남았다. 그날 밤 재민이가 잠든 뒤 공장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내가 당신이 지켜주던 그 집 지키지 못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당한 만큼 갚아주고 내 이름, 정분이 이름 다시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장 안에서 재민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그 불씨가 곧 저를 다시 세우고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게 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를 쓰레기라 여긴 세상에 나는 보물로 증명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부터 마대를 둘러매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고 손가락은 굳어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공장 근처 산업 폐기물 구역, 철판 조각과 파이프, 깨진 유리들 사이에 먼지 덮인 금속 덩어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민아, 저기 좀 봐. 금고 같지 않니? 보물 상자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보물. 그땐 몰랐죠. 정말로 그게 내 인생을 바꿀 보물이었다는 걸. 금고문은 반쯤 열린 채 삐걱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 서랍에 뭔가 감긴 천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꺼내 펼쳐보니 이게 그림? 색이 발해 있고 한쪽은 찢어져 있었지만 정말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붓질 하나하나에 묘하게 익숙한 슬픔과 평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예뻐서 버리기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 그림을 마대자루에 넣었습니다. 그게 그날 제가 주운 마지막 쓰레기였죠. 다음 날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해 고철 무게를 재고 있었는데 처리장 직원 김 씨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건 뭐예요? 그림이에요? 예, 뭐 금고에서 나왔어요. 그냥 천인 줄 알았죠. 김 씨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거 느낌이 심상치 않아요. 색감이나 구도, 질감. 제가 미대 다녔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사진 좀 찍어서 친구한테 보여줘도 돼요? 예. 그럼요. 뭐라도 되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그냥 미술 덕후가 호들갑 떠는 거라 생각했죠. 3일 뒤 전화 한 통. 여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 진짜일 수도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는 친구가 사진 보더니 확신하더군요. 직접 보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심장이 쿵쾅댔습니다. 말문이 막혔지만 겨우 떨리는 입으로 대답했죠. 오세요. 지금 공장입니다. 30분 뒤 중년의 안경 쓴 남자가 김 씨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조민재라고 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그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켜고 확대경을 꺼내고 끝없는 침묵 속의 그림을 바라보더군요. 그 손길이 마치 잃어버린 아기를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 그림은 김환기 화백의 1950년대 초기작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김환기요? 그 유명한 작가요? 네, 현재 시장에서 이 시기의 작품은 거래가 자체가 드뭅니다. 그만큼 희귀하고 소중한 작품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금고 속에서 주운 이게 수천만 원도 아니고 수십억이라고? 진품 인증. 그리고 통장으로 들어온 53억. 3일 뒤 공식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품입니다. 보존 상태와 도장, 재료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경매는 서울 청담동의 유명 미술 경매장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고철 줍는 노인처럼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김 씨가 대신 참석했고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아줌마, 56억 낙찰, 세금, 수수료 빼고 53억이 통장에 꽂혔어요. 저는 창고 구석 매트리스 위에 누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몸짓도 없이. 그건 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처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 씨가 소개해줬죠.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되갚아주는 법, 비즈니스입니다. 조용히, 흔적 없이 그들이 알아차릴 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겁니다. 정분인의 반찬 프랜차이즈와 같은 상권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자는 김 씨, 저는 지분 100%를 가진 그림자 투자자였습니다. 30년간 제가 손으로 익힌 반찬 레시피들을 복원했고 그동안 무시당했던 직원들에게 2배의 월급과 휴무를 약속했습니다. 정분인의 식당의 직원 절반이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분인의 본점과 가맹점이 있는 상권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서서히 올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수익이 줄자 하나둘 폐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정분인의 본점을 인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를 통해 투자자로 가명을 써 계약을 맺고 계약서 서명 당일 제가 직접 본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아직도 손엔 굳은 살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한 박정분으로 엄마? 기훈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위 강준호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요. 이거 다 엄마가 한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인생을 빼앗던 그날 나는 결심했어. 내가 직접 너희한테 보여주자고. 어떻게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계약서 서명이 끝난 뒤 기훈이와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진짜 너무 잘못했어요. 그 눈물이 진심이었을까, 후회였을까. 하지만 나는 복수 대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그러면 어머니의 밥상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 그게 너희가 배워야 할 인생이야. 그날 밤 창문 사이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내 인생. 이젠 내가 내 손으로 제값을 만들어 갈 거야. 53억. 그 큰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 순간 나는 복수의 시작을 알렸고 정말로 그들에게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줬습니다. 기훈이와 며느리는 모든 가게를 잃었고 한때 성공한 아들, 똑똑한 사위였던 사람들은 지금 삶의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내 손자, 재민이, 그 아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때 다락방에서 할머니를 몰래 찾아왔던 그 따뜻한 눈망울. 그 아이는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희망이었습니다. 도시 외곽 무너진 골목 끝에 기훈이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빚으로 모든 것을 잃고 사위 강준호는 야반도주, 며느리는 몸이 아프고 기훈이는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는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나는 오래전 내가 무너졌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기훈의 목소리. 예전에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그 목소리가 아닙니다. 엄마다. 문을 열자 기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창백한 피부, 지친 눈빛, 그리고 말없이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도장 찍어달라 할 때, 그때,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 구석에는 재민이가 구겨진 베개를 끌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아기 때처럼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잤니? 우리 재민이. 아이는 잠결에 눈을 떴고 나를 보자마자 눈물이 고인 채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다시 왔어요? 그래, 할미, 왔다. 다신 너 혼자 안 둘게. 며칠 후 나는 기운을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주방에 빈자리가 하나 있다. 기운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나 지금 그런 데 나설 자격도 없고, 자격은 내가 설거지통 앞에 서서 하루하루 반성하며 다시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내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들, 이제 다시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기우는 어머니의 밥상, 주방 설거지 담당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 눈치를 보며 말도 못했지만 차츰차츰 조용히 일에 몰두했고, 그의 손에 남은 굳은 살은 그가 사람답게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식당 문 닫을 무렵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설거지 깨끗이 했니? 그 질문은 단순한 의미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 오늘도 사람답게 살았니? 라는 질문이었고, 내가 믿어도 되는 아들이니? 라는 믿음의 확인이었습니다. 기우는 매일 눈을 마주치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도 깨끗이 했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내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늘 함께하며 학교도 보내고 피아노도 배우게 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고철 주우러 나가요? 돈 많으시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철은 말이다. 버려진 것 중에서 다시 쓸모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주워오는 거야. 사람도 그래. 아무리 망가져도 다시 주워서 닦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단다. 그 말에 재민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제 복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복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기훈이와 나는 이제 매일매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식당을 지켜나갑니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때 다락방 천창 너머로 보던 별, 폐공장의 틈 사이로 보던 별, 그 별이 이제는 내 창문 앞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버려진 게 아니었어. 잠시 잊힌 거였지. 그리고 다시 찾을 수 있었어.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버려졌다고 느끼시나요? 가족에게, 세상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복수보다 더 강한 건 내 삶을 내가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서 69세 이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